자, 그러면 경제뉴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뉴스3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말은 포천에 갔다 왔습니다. 포천? 예. 참 주말 동두천. 잘 다니시네. 놀자숲. 놀자숲? 예. 포천에 그 숲들이 많죠? 많죠. 놀자숲은 동두천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바로 옆에요. 그 무슨 새벽 아침인가 뭐 아침고요수목원. 아침고요수목원. 그렇죠. 네. 광릉수목원. 거기가 포천 쪽 아니에요? 예, 그쪽입니다. 근데 이제 동두천에는 놀자숲. 예. 거기 뭐 애들이랑 같이 막 뛰어노는 데입니까? 예, 뭐 그런 데입니다. 근데 갔다 왔더니 거기서 SNS에 올려놨더니 아예 뭐 동두천 왔으면은 뭐 재밌었겠다 뭐 그러면서 그 지역에 계신 분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야, 이제 뭐 그때 전성기야. 그래요? 네. 좀 지나면 그런 거 없다. 그래요? 근데 김프로님 예전에 그런 거 자랑 많이 하시지 그때 않았어요? 즐겨. 예, 그때밖에 없어요. 부산 갔다 와도 반이 없어. 요즘 뭐 어디 가셔도 뭐 LA 가셔도 뭐 아무 소식이 없어. 네. 자, 우린 참 CES 가죠. 예, CES 가 있습니다. 지금 이종 기자 지금. 일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네. 예, 어제 뉴욕 증시는 뭐 사실 매크로 지표는 요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금요일 끝난. 고용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고용이 강하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좀 늦출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때 이게 장이 한번 출렁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차트 같이 보시면은 중간에 이게 출렁하는 구간이 있어요.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인데 다우존스는 그 0.07% 올랐고요. S&P는 0.18% 올랐고 나스닥은 0.09% 올랐습니다. 아까 정프로님이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반등했습니다. 어쨌든 저거 반등이에요? 왜요? S&P가 0.09 나스닥. 아이고야.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스닥도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 결국은 매크로 지수보다는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매일경제 기사를 보다가 미국 은행주 12% 올랐는데 왜 한국은 잠잠하냐? 라고 질문을 달아놨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지금 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개별 주식, 특히 이번 주는 CES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리고 올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 많이 있어요.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중국의 중쯔그룹이 결국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쯔그룹이 어떤 일을 하던 데냐? 그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사가 왜 뭐 지금 그 파산의 이슈가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사들이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자금을 대던 회사가 자산운용사입니다. 근데 자산운용사가 그 자금을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람들로부터는 한 6에서 10% 정도 되는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이거를 한국적인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PF를 한 겁니다. 부동산 PF.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예, 일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있으면은 지난번에 태형건설에서 한번 발표했던 얘기 중에 리테일 채권을 갚았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 리테일 채권을 갚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증권사 지점에서 개인들이 산 거 있잖아요. 채권. 그거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리테일 채권.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그런 채권들이 다 이제 거의 사실상 거의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또 많이 사더라고. 이걸요? 그 따블 먹으니까. 주식처럼 한다고. 확실히 이게 저 금리가 높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망하지만 않으면 따블 먹는다. 옛날에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수익률 연수익률로 막 80% 나와. 그렇죠. 또 연수익률 80%요? 이번에 태형건설 80% 넘어요. 80% 넘어. 어떻게 생각 있어? 소개해줘? 그래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맨날 안 좋게 얘기하더니 또 그 얘기하니까 화세 확 돈다. 아니 어디서 사는데 그거는? 증권회사 있어. 증권회사 가면 있습니다. 지금 그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중추그룹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심각한 부실로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초과 채무 규모가 약 48조 원에 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사를 해보니까 전체 자산이 36조 정도가 돼요. 근데 최대 부채가 84조입니다. 자산이 34조인데
부채가 84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거의 한 50조 되는 돈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파산 신청을 받아주게 된 겁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계속 기업 가치, 파산 가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되면은 네. 거기서 계속 기업 가치가 없다라 그래가지고 보통 파산 신청을 받아주게 되고 부채를 다 갚고 나면은 이제 남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것들을 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자산 규모가 1조 원에 달했던 중추그룹은 그 중국 경제의 그림자 금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네. 그림자 금융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은행에서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금융이에요. 근데 그림자 금융이라 그러는 거는 그 은행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금융당국의 은행 규제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마치 부동산 PF 하듯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은행만큼 규제를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잘 안 잡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림자 금융에서도 이게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건데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3조 달러 약 4천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충 은행권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로 보게 되는데 네. 실제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림자 금융도 같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한 부동산 업체가 도산을 하게 되면서 중국 신탁사들이 뭐 이제 만기가 돼도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중릉 신탁이 현재 지급을 연기한 상품 규모가 한 64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펀드 같은 걸 들었는데 돈을 못 주겠습니다 한 돈이 지금 64조 원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 이게 그 중추그룹의 파산이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어떤 설명을 보면은 이게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큰데 중국의 신탁업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크진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부가 개입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개입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번 파산은 중국 사상 최대 규모 파산 중에 하나라면서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을 좀 더 위축시킬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저게 이중공개 자 이제 건설사들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저거를 예. 그죠? 뭐 비구위안이나 뭐 이런데 예를 들면 네. 그 비구위안이 짓는 그 아파트에 다 완공이 안 된데 들어가야 되는 그때 왜 압권에서도 한번 쇼츠로 보여줬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일반 중국 그 인민들이라고 하나 예.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통을 받는데 또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돈을 냈냐면 중추그룹에 돈을 댄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양방 깨지는 거지. 그렇죠. 그죠? 투자자로서 깨지고 분양자로서 또 깨지고. 근데 겹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지. 야, 내 돈 내서 내가 내 거 짓는데 내 건물 어디 갔니? 내 아파트 어디 갔어?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켓팅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죠. 이거 하는 거야. 예. 안 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런 그거 사람?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피켓팅 말고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이거를 뭐 법으로 뭐 해볼 여지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살려달라라는 외침을 피켓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저 뭐 중국 정부가 뭐 어떻게 좀 나서고 뭐 이럴 수 있겠네, 그죠? 피켓팅이 이렇게 좀 세지면. 근데 뭐 나서는 것도 미온적이더라도 옛날에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 좀 미온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피켓팅을 해서 받아줬다.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줄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기준이 돼서 그 뒤에 거를 또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이라는 거를 함부로 깨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요새 그 시장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다가 나왔던 일종의 좀 인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뭔가 디폴트가 발생을 하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했다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투자자들이 수용을 합니다. 네. 근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부에다 요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워낙 큰 정부고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혼자 다 끌고 갔었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다 살려주더니 왜 난 안 해주냐 라는 부분에 대한 반감을
이게 좀 억누를 만한 네네네. 그 인센티브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적인 툴이 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국 정부가 그러면 지금 이게 저성장 국면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보다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요인인 것 같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갑니다. 예, 두 번째는 그 태형 얘기 좀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말 사이에 정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뭐 저는 뭐 그냥 그랬는데 경제부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바빴고 거기에 그 정부 요인들도 다 지금 출근해가지고 이거 보고 있었는데 그럴 거야 아마.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데드라인을 줬잖아요. 네. 주말 내로 제시해라. 근데 여기까지는 금융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KBS 방송 프로그램 출연해서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실에서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음모론은 아니고 옛날 얘기.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왜 발생을 했었냐면은 금융권에서 일어났을 때 합법적인 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법적인 책임만 지면 돼요. 근데 회사의 경영 상태를 실사를 하다 보면은 과거 경영진들의 어떤 그 잘못된 재무적인 의사결정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사법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그 채무자를 압박하는 거, 태형건설을 압박하는 거하고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달라요. 어감과 쓸 수 있는 툴이 다릅니다. 네.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툴은 뭐 채권 가지고 지원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압박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그 태형그룹의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은 기자가 있고 안 들은 기자가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기자가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기자가 있어 좀 다른데 저는 일단은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좀 약하다라고 보긴 하지만 일단은 한국경제신문의 그 보도에서 보면은 자구안 및 그 추가 확약에 대해서 제시를 오늘 오전 중에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좀 민첩하게 취재하더만. 굉장히 잘 네? 취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재단도 큰 거 같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네. 한국경제가 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여러 명이서 전방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빠르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뭐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처음에 이만큼을 지원을 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약속한 게. 근데 그 돈을 태형건설을 지원하는 데 쓴 게 아니고 TY홀딩스의 연대보증을 끄는 데 쓴 거예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그게 무슨 태형건설 지원이냐 TY홀딩스 지원이지 그 돈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태형건설 지원하는데 써라. 근데 TY홀딩스 입장에서는 아니 그 돈을 이미 TY홀딩스 걸로 갔는데 썼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야 그 돈 메울 방법이 없는데 라고 좀 다들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현 블루원 대표가 있습니다. 골프장이죠. 예, 골프장. 근데 이분도 원래 태형인더스트리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한 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윤재현 대표는 자기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원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태형건설에 대한 경영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태형건설에 관리 책임이 없는데 왜 내 돈까지 내야 되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그 돈을 내진 않고 윤 창업회장 쪽에다가 대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여를 해주게 되면은 태형건설이 망하더라도 갚는 주체가 TY홀딩스나 윤세영 회장 쪽이 되기 때문에 태형건설이 망해도 이제 날아가진 않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사실 윤석민 그 회장 회장이죠. 같은 경우에도 TY홀딩스에다가 돈을 빌려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형건설 망했을 때는 어쨌든 그 사주 일가들은 절대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그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윤재현 블루원 대표의 말을 한번 곱씹어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주주가 회사가 망하면 자기 주식 날리면 원래 그만이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서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망했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돈 더 내라 그러면 그거 내겠습니까?
근데 주주라는 건 원래 그런 유한 책임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윤재현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나는 태형건설 경영도 안 했는데 왜 내 돈을 내라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일반 소액 주주와 대주주의 차이를 봤을 때 대주주는 안 좋을 때는 그냥 주주고 좋을 때는 아니면 매각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되게 비싼 값에 받는 그런 혜택 다 누리는 거는 대주주고 네네. 안 좋을 때는 그냥 주주입니까? 그리고 대주주가 자기가 그러면 대주주로서 그냥 뭐 주주총회에 표만 행사했어요? 이사회도 다 장악해가지고 소유와 경영을 같이 했었잖아요. 아하. 그럼 윤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럼 나는 그 태형건설을 경영하지 않았는데라고 했을 때 네. 자기가 블루원이랑 골프장 대표한 거 자기가 공채 시험 봐갖고 입사해가지고 아하. 자기가 뭐 실력으로 승진해서 그 블루원 대표 됐습니까? 이야. 거기서 생겨낸 자산 축적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뭐 이게 사실 뭐 원칙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대주주도 주주니까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거버넌스 사회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네. 진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일반 주주의 일환으로서 모든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뭐 주주총회에 한 표를 행사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 망했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 유족들한테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아니 좋을 때는 자기 월급 받을 거 다 받고 높은 거에 뭐 비싼 차에 거 다 받은 다음에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나는 주주로서의 책임만 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정당화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태형건설이 만약에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은 여기서 좀 피해를 보는 업체 수가 그 협력 업체가 581곳, 구매사가 거의 한 494곳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 한 1000곳 정도가 되는 같이 일했던 협력 업체들이 다 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금이 막힐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중에 낸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자, 우리 권 팀장님의 태형 관련된 뭐 정리가 좀 있었고요. 다음 세 번째 소식도 가볼까요? 예, 오늘 뭐 세 제가 번째. 뭐 덧붙일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너무 달렸나요? 아니 딱 좋은 이야기 아니, 네, 근데 주셨습니다. 태형 그 건설이 짓는 사이트가 뭐 많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 네.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길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많냐. 태형이 이렇게 쌓아놓은데 어제 내 드라이브 삼아서 저기 바람도 쐴 강릉 갔었거든. 아, 그래요? 거기도 큰 거 있더라고. 강릉 그 안목해변 옆에. 거기 엄청 커요. 그죠? 예, 예. 그럼 중단이지 뭐. 그 세 번째 뉴스도 중요한 뉴스라 네. 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3위 조선사인 하나오션이 컨테이너선 수주를 중단하고 수익성 선박에만 집중하겠다. 얼마 전에 한국 조표를 전년 대비해서 14%를 낮췄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이 컨테이너선 수주를 중단하겠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확실히 한국 조선사들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돈 안 되는 선박 굳이 수주할 생각 없다. 옛날에는 저 물량 그 채우느라고 바빴는데. 그리고 한쪽에서 만약에 이거 우리가 너무 싸게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해갖고 줄이면 그냥 가서 저가 수주로 뺏어 먹었거든요. 근데 그 대우조선에서 많이 대우조선에서 많이 하던 많이 했지 그때. 예. 네. 근데 요게 연초부터 지금 그 글로벌 그 탑 레벨에 있는 한국조선과 하나오션이 이렇게 나오면은 선사들은 가격 깎아달라고 요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과 인상을 독려하면서 수주의 질을 높이는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데 하나오션에서는 지금 이제 컨테이너선 영업 중단을 경영 방침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한국조선이 수주 목표를 낮췄는데 하나오션이 이거를 수주 목표를 높인다.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 선사들만 좋은 일 해주는 그러겠지. 거거든요. 그냥 네. 뭐 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 대우조선 저가 수중 막 경쟁 벌여가지고 결국은 3사가 다 망할 뻔했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대우조선이 주인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라는 주인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긴 시계열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 중단이 대상이 되는 컨테이너선이 단순히 디젤 엔진 다른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싼 메탄올이나 LNG 엔진 넣은 컨테이너선도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기사에 나온 멘트에 회사 고위 관계자 멘트로 됐는데
다만 고객사가 LNG 운반선 등과 함께 컨테이너선을 일괄 발주할 때 건조 여부는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니 뭐 고보가 같이 할 때 거기서 뭐 비싼 거 하면서 비싼 거 하면 하나 추가로 끼고. 컨테이너 좀 져달라고 하면 그거는 좀 검토해 보겠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 정부가 그 굉장히 좀 조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컨테이너를 짓게 되면 사실 약간은 손해 보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수주하기가 되게 위험한 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주를 했을 때 실제 배가 인도가 되는 시점에 원가가 얼마가 들어갈지가 추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잘 수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2년 후에는 손해나는 장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그 하나오션에서 먼저 이제 깃발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도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한화가 그 얘기는 많이 차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차 있는 것도 차 있는 거고 좀 수주를 덜 받아도 이미 3년치 4년치 받아놨으니까 지금 수주를 덜 받더라도 도크가 빌 위험이 적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조선해양의 어떤 그런 그룹사들만 따지면은 도크가 제가 알기로 한 15개, 17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오션은 현재 지금 도크 5개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조금 수주 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중에 이제 수주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 같고 그 삼성중공업은 도크가 한 8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채우는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좀 그래도 성과 좋게라도 컨테이너를 받는데 하나오션은 이거를 줄임으로써 과거와 같은 한국조선사들 사이에서의 치킨 게임은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전에는 조선만 가지고 경쟁을 했었는데 방산 쪽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산 쪽으로 하고서 미국 가서 한번 군함 받아보겠다고 지금 미국 조선사 사는 거 좀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 조선 3사의 저가 수주 경쟁 문제가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업황적인 그 변동성이 아니고 구조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3사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3사가 같이 노력하는 게 그냥 눈치껏 하는 거죠. 그쵸. 같이 노력하면은 담합입니다. 담합이 같이 아니고 손잡고 하면 안 돼. 1, 2, 3이라서. 서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심전심. 이심전심. 근데 예전에는 이심전심이 아니라 내가 서로 1등 하려고. 그렇죠. 특히 주인 없는 회사. 거기서 그런 일을 많이 했지. 출혈 경쟁을. 그러니까 수주 많다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연임을 하고 싶어 했었죠. CEO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감옥 가셨죠. 그리고 한 분 또 유명을 달리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 여튼 이건 뭐 나쁜 소식은 아니네요, 그죠? 컨테이너선 수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저는 질적 개선에 오히려. 전환 단계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조선 관련된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